글로벌 화력 지수 GFP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잠재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매년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지표입니다. 2006년에 처음 발표된 이 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국가 군사력 비교 지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GFP 순위에서 한국의 위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군사력을 정량적으로 보여줍니다. 2022년 GFP 지수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142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3년 9위, 2014년 7위에서 꾸준히 상승한 순위입니다. 2022년 상위 10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터키, 독일이었습니다. 한국은 GFP 순위 선정에 고려되는 여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310만 명의 예비군을 포함해 4,900만 명 이상의 복무, 적합 인력을 보유한 탄탄한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보다 많은 예비군을 보유한 국가는 베트남과 북한뿐입니다. 지상 전력의 경우 한국은 자체 개발한 K1A 전차를 포함해 2,400여 대의 전차와 2,800여 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력은 640여 대의 항공기와 165대의 헬리콥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 190여 척의 함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사력의 중요한 측면은 국방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무기입니다. 여기에는 K 블랙팬서와 같은 주력 전차, K9 썬더와 같은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탄도 미사일 기술, 유도 무기 시스템,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1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500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지출은 현대화 추진을 촉진하여 한국이 최첨단 플랫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2017만 2021년 사이 매년 5% 이상 증가하여 군사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은 2022년 GFP 순위에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기존 핵보유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상황의 제약으로 인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한국이 전략 환경이 악화될 경우 민수용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한국은 억지력을 위해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우수한 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무기 체계의 질적, 우위와 첨단 기술의 신속한 도입 능력으로 GFP 순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방위산업 역량, 첨단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감시, 정찰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IT와 무기 플랫폼을 결합한 스마트 밀리터리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이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예비군, 첨단, 토종, 무기 프로그램, 국방연구,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라는 세 가지 핵심 축에 기인합니다. 31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예비군 규모는 북한의 예비군 규모인 770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예비군 규모 덕분에 한국은 필요시 신속하게 추가 전투 인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예비군에는 육군 부대뿐만 아니라 군수 및 민방위대도 포함됩니다. 한국의 예비군 제도는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 국민을 징집하여 약 18개월의 의무 복무 후 예비군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은 훈련된 예비군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예비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인구의 28%가 조금 넘는 65만 5천 명의 강력한 현역,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착화는 한국의 군사력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 첨단 국산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사일, 항공기, 차량, 레이더, 해군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조달을 감독합니다. 주요 독자 개발 플랫폼으로는 자율 추적 기능을 갖춘 K 흑표 전차, 산악 전용으로 설계된 K9, 자주포, 해외 기술 이전으로 개발된 수리온 다목적 헬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능력과 방위사업청의 구축함을 통해 해군 현대화 노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TA-50과 FA-50과 같은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개발하여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KF-X 미래형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은 첨단, 토종 4.5세대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도 미 순항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지대공, 미사일을 통해 미사일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자급자족을 위한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2021년에 30억 달러가 넘는 한국의 국방 R&D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통합 항공 전자 공학, 정밀 무기, 네트워크 작전 등의 분야에서 역량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자금은 학술 국방 연구도 지원합니다. 기관 간 협력과 민관 파트너십은 무기 프로그램의 기술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드웨어 외에도 한국은 전술 네트워크와 C4ISR 능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외국 및 국산 레이더와 MSAM 미사일을 결합한 것입니다. AWACS 항공기, 드론 및 위성 기반 감시 시스템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밀리터리 개념은 센서와 사수를 더욱 네트워크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2020년 무기 판매액이 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훈련기, 헬리콥터, 잠수함, 수송기, 미사일 등을 6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R&D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토종 프로그램도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대규모 예비군 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첨단 자급자족 무기 프로그램, 국방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한국 군사력의 3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군사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장갑차, 포병, 항공기, 해군 함정, 유도,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국방 R&D와 국내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전력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내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상군에서 한국은 K-레이와 국내에서 개발한 K, 흑표 전차 등 2,300여 대의 주력 전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는 자율 추적 및 위성 연계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0mm 평활포는 뛰어난 화력과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K-레이는 최신식 열상 조준경과 1000마력 엔진을 장착한 K-레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한국의 자주포 전력은 500여 대의 K9 썬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5mm 곡사포는 신속한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포탑을 회전시켜 단 15초 만에 60호를 가로질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썬더의 자동장전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기동전 수행 시 우위를 점합니다. K-21 보병전투 차량과 K-10 탄약제 보급 차량과 같은 한국형 장갑차 프로그램은 핵심 지상군 능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능동 방호 시스템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15K, F-16 자체 개발한 FA-50, 경공격기 등 400여 대의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50은 방공과 지상 공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AESA 레이더와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대 이상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추후 항속거리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트윈 엔진 변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기의 강점은
공격 및 유틸리티 역할을 위한 AH-64 아파치 및 수리온 헬리콥터로 보완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에서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상륙함, 군수지원함 등 19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유도탄 구축함에는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SPY-1D, 레이더, SSM이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800톤급 장보고 III급 디젤 전기 잠수함 6척을 국내에서 건조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은밀한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잠수함 3척을 포함해 9척의 잠수함 추가,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 시스템을 갖춘 상륙기동헬기 부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에는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 3C는 1000kg의 탄두를 최대 1500km 떨어진 표적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재형 시스템인 7호는 적의 항공기, 헬기, 드론, 순항미사일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군은 패트리어트 PAC-3 MSE 요격미사일, SLAMER 순항미사일, 해상 방어용 RIM-116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더 많은 시스템을 국내에서 구축할 것입니다. JDAM 위성 유도 폭탄,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사거리 250km의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획득을 포함한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에 대한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거리 750만 1000km의 탄도 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다양한 영역에 걸친 현대 재래식 무기의 폭과 정교함을 통해 역내 주요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방 조달과 연구개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도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둘러싼 전략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개월 내에 민간 핵 프로그램을 무기화하는 데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과 생산, 인프라, 전달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첨단 원자로와 연료 주기 기술은 무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현무이와 같은 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약속과 미국의 안보, 보장은 북한의 노골적인 핵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과 주한미군 주둔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포병의 위협을 고려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보다는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추구하면 미군 철수와 한국 방위의 기반이 되는 한미 동맹의 해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기술 접근성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여론도 대체로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핵 위협을 핵무장의 구실로 삼고 있는 북한에게 핵 능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잠재력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신호 능력으로 여전히 유용합니다. 또한 핵무장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은 동맹 틀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영내 세력 균형이 불리하게 변화할 경우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억지력을 위해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정밀 유도, 재래식 무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무3 순항 미사일과 같은 시스템은 북한의 고가치 표적에 대한 재래식 타격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핵 능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경제 및 남북 관계가 비핵화에 유리하며 북한의 위협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한 한국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환경이 심각하게 적대적으로 변하면 물질적, 기술적 동인이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핵무기 안보 및 명성, 이점과 동맹의 약속, 핵 확산 방지 규범, 지정학적 제약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능력은 실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래의 핵무장을 허용합니다.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기대와 신호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핵무장 옵션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 정책 선택은 독자적 핵무장보다 동맹 관계와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한 복잡한 위협 환경을 고려할 때 잠재적 능력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방위 플랫폼과 기술의 주요 글로벌 수출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0년 한국의 해외 무기 판매액은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된 강력한 토종 방위 산업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항공기, 미사일, 해군 함정, 곡사포, 장갑차 등이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TO-10 골든이글 초음속 훈련기는 아시아 및 중남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레이더와 무장을 장착한 경전투기 FA-50은 약 10개국 공군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기종들은 구매국들에게 공중 우위와 근접 항공 지원 능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잠전에 최적화된 울산급 호위함 등 수상 전투함을 페루, 태국, 필리핀 등 국가에 수출했습니다. 탐색 레이더와 소나세트와 같은 하위 체계의 통합이 핵심 강점입니다. 장보고급 디젤 전기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도 공급된 바 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기동성과 연사력이 뛰어난 K9, 자주곡사포는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K9 및 관련 탄약을 통해 우수한 포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및 스마트 탄약 수출에는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칠온과 공대지 및 대함, 미사일인 S&T 다이나믹스 K200 시리즈가 포함됩니다. 정밀유도 포탄과 KMLRS 로켓 발사기 시스템도 수출 품목에 포함됩니다. 경항공기, 기뢰 대응 함정, 차륜형 장갑차, 소형 무기, 레이더 및 소나 시스템과 같은 센서도 한국의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생산과 라이선스 제조를 통해 구매자는 기술 이전과 비용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과 같은 아랍 국가와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꾸준한 고객입니다. 수출은 대규모 생산 배치를 통해 국내 프로그램에 혜택을 주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합니다. 절충교역과 절충교역 협정은 수입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이 스텔스, 네트워크 중심 시스템, 무인 플랫폼과 같은 첨단 기술을 군에 통합함에 따라 수출 구성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의 정치적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 있는 가격은 시장 접근에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까지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무기 수출은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자립적 국방 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고객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지보수, 교육 및 합작 투자를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결론에서는 인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국방 정책이 오늘날의 복잡한 세계에서 국력을 진정으로 평가하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군사력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국가의 접근 방식은 시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더 넓은 이상도 지켜야 합니다. 국방에 대한 공공투자는 사회복지와 인간 개발을 위한 배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군사력 부상은 급속한 경제, 성장, 산업 역량, 기술 혁신에 힘입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개발 시대에서 도덕적으로 의식적인 지식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정책은 투명한 거버넌스, 저탄소 전략, 공정거래, 평등과 같은 원칙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적 자원, 지역사회 프로그램, 공급망 관계를 아우르는 윤리적 관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생각하는 투자와 소비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시민들은 지속 가능성, 다양성, 사회적 포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목적 중심의 리더십과 인간 중심의 성장을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은 이해관계자들이 국방기관도 윤리적이고 자비로우며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관행을 채택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안보기관이 권력과 자원을 행사하는 방식은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채용, 교육, 조달, 운영 및 파트너십은 정직성, 책임감, 존엄성, 연민과 같은 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참전용사 지원, UN 평화 유지 활동 지원, 재난 시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은 군사력이 어떻게 글로벌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보 및 감시 능력은 프라이버시와 자유의 윤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전쟁을 변화시킴에 따라 기술의 사용은 국가와 시민 간의 도덕적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자율 무기는 생사를 결정할 때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사이버, 우주, 극초음속 재래식 무기는 윤리적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방어 태세는 침략을 억제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북한과 같은 안보 문제에 대한 대중의 담론은 평화, 화해, 공동 번영을 우선시하는 소프트 파워 접근법과 하드 파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국력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념, 원칙, 집단적 정체성 등 국가의 품격에서 비롯됩니다. 성숙한 한국 사회는 자국민과 전 세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책임감 있게 힘과 수단을 행사하는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군대를 원합니다. 이는 수치적 지표를 넘어 진정한 힘의 척도를 높입니다. 한국은 군사적 준비 태세와 함께 인문학적 가치를 견지함으로써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 질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1945년 이후 분단되어 38도선 양쪽에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사회가 생겨났다.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고립되고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남쪽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치, 경제, 문화, 기술적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남북한을 살펴봅니다. 분단 이후 75년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가 커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남한은 급성장하여 2021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북한보다 28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서는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북한 정권은 선전을 통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철통같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유튜브와 탈북자 계정을 비롯한 외국 미디어의 확산으로 국경 너머의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시장에 정통한 젊은이들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국가, 정통성에 도전하는 세대교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라이프 스타일, 패션 등 남한의 문화가 불법 무역, 네트워크와 국경을 넘는 데이터 전송을 통해 북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북한 밀레니얼 세대가 이러한 영향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태도가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차이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그 함의를 6개의 장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분단의 역사, 정치와 거버넌스, 경제, 문화와 사회, 기술, 통일의 전망 등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의 대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21세기 남북한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오늘날 중요한 단층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등 남북한에 대해 보다 미묘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오랜 내부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0년 일본에 병합된 후 1945년 독립을 되찾은 한국은 북쪽과 남쪽의 점령 지역으로 분리되어 전자는 소련이, 후자는 미국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단은 1948년 소련의 지원을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 ROK라는
두 개의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1945년의 분단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냉전의 긴장은 곧바로 분단, 고착화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에 이르러 양측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3년간의 잔인한 전쟁은 교착 상태로 끝났고 38도선을 따라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1953년 휴전으로 이 경계를 중심으로 비무장지대 DMZ가 설정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중무장한 국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두 국가는 북쪽은 공산주의 명령, 경제, 남쪽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 및 경제 체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경쟁은 전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남북 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협력의 기회가 있었고 특히 햇볕 정책 1998만 2008년을 통해 남북 간 외교적, 경제적 교류가 증가했습니다. 75년 동안 분단을 지속시킨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한은 본질적으로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이 남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냉전 강대국의 고객 국가였습니다. 이는 타협이나 화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켰습니다. 군사적 대결로는 1976년 도끼만행 사건, 1996년 잠수함 침입, 2010년 포격, 충돌 등 비무장지대와 해상 경계선을 따라 반복되는 도발로 인해 긴장과 의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김씨 일가의 왕조 통치 아래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남한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접근 방식의 차이는 협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도 남한이 빠르게 산업화하여 선진 경제로 발전하는 동안 북한은 빈곤과 불안정으로 퇴보했습니다.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북한의 불안감이 커지고 통일에 대한 남한의 관심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차이도 남북한의 젊은 세대는 하나의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75년간의 분단 이후 언어적 이질감, 정체성 형성,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여전히 대립과 화해의 세력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통일의 가능성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2018년 판문점 및 평양 정상회담과 같은 이벤트는 소원했던 이웃 간의 소통 채널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나 대립이 계속 커지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앞길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남북한의 정치 체제는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3대에 걸친 김씨 왕조 아래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 체제로 발전했습니다. 남한은 민주적 구조와 절차를 통해 권력이 여러 차례 이양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접근 방식의 차이는 분단을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는 통치자 김씨 가문에 대한 포괄적인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설립자 김일성은 한국전쟁 이후 절대적 통치권을 강화하여 경쟁자를 제거하고 조선노동당 WPK를 유일한 통치 기관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독재 체제는 그의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에 의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사회와 통치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은 신속하게 제거됩니다. 선거는 대체로 집권당의 사전 승인을 받은 모든 후보가 출마하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최고인민회의 SPA는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조선노동당과 김씨 일가가 이미 공식화한 결정에 고무도장을 찍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김씨 일가를 전지전능한 신으로 숭배하도록 선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뇌 교육은 독재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지만 급변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북한 정권을 사회 변화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적 군부 통치가 종식된 이후 여러 차례의 민주적 권력 이양을 거쳤습니다.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정치권 내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분열이 지속되고 있지만 투표를 통한 권력 이양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권은 이전의 자유주의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일당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민주적 통합은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단일 통치 모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권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권력 남용 스캔들은 많은 정부를 괴롭혔고 이는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와 화해를 추구하는 진보 세력과 보수적인 강경파 사이에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분열은 때때로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정책 수립을 방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규범을 채택한 반면 북한은 75년간의 김씨 일가 통치 이후에도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제하에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북한 정권은 정권 유지와 김씨 일가의 영속성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정치는 대중의 정서와 역대 행정부 간의 정책 변동에 더 취약합니다. 전체주의적 경직성과 민주적 유연성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거버넌스의 투명성 부재와 음소거된 목소리 또한 참여 이니셔티브와 신뢰 구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하향식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반면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판이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남한에 비해 의심스럽습니다. 두 정치 체제 간의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크게 다른 거버넌스 접근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타협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20만 1819년 정상회의가 보여준 것처럼 대내외적 사건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궤적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정치적 대립의 기원과 윤곽을 이해하는 것은 난기류를 헤쳐나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한의 경제는 분단 이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은 빠르게 산업화하여 세계와 통합된 선진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중앙계획과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빈곤하고 폐쇄적인 경제로 퇴보했습니다. 이러한 번영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38도선을 가로지르는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문맹률이 낮은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전체주의 지도부의 획일적인 명령 정책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5%에도 미치지 못하며 평균 국민소득은 연간 1,300달러 정도입니다. 인구의 최대 60%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국제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 인프라는 수십 년간의 저투자와 예비 부품 부족으로 인해 극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간헐적인 수입 대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특구 개발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자력갱생 주체는 여전히 공식적인 경제 이념이지만 불법 무역 네트워크, 송금, 원조에 의해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단속은 체제 실패와 일반 시민에 대한 제재의 지속 불가능성을 반영하는 비인가 시장 활동의 증가를 막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경제는 한국 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이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교육과 수출 지향적인 첨단 제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대기업 재벌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끌었고 전자,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계 부채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의 격차도 커졌습니다. 숙련되고 기술에 능통한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 절벽은 미래의 생산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엘리트 고소득층에 속하는 반면 북한은 불안정과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70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한의 경제적 운명은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은 분단 이후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적 궤적을 고려할 때 확대되는 개발 격차로부터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는 소련식 중앙계획과 주체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개방 무역과 함께 민주적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열악한 거버넌스, 잘못된 자원 배분, 국제적 고립은 북한의 구조적 경제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북한의 미개발 광물 자원과 훈련된 노동력을 궁극적인 통일 시나리오에서 남북 관계가 해빙되어 남한의 인프라 투자를 유치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소득이 40달러에서 1300달러로 벌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번영의 단절을 해소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은 계속 가중되는 반면 남북 교역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불만이 커지고 비무장지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구한 문화 역사와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75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사회 구조와 일상생활에서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한적인 국가 통제는 남한에 스며드는 세계화의 영향과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남북한 모두에서 전통적인 사회 통념에 도전하는 세대 간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일상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와 감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카스트 제도는 김씨 가문에 대한 충성심과 유대를 기준으로 주민들의 등급을 매깁니다. 이러한 송분 분류는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고 사회경제적 계층화를 고착화합니다. 외부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외국 언론, 문학, 심지어 은어까지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국가는 김씨 일가를 신과 같은 아버지상으로 선전하는 끊임없는 선전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연한 분위기는 불만의 저류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대체로 수동적인 주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아버지 사망 이후 대규모 민간인 집회와 대중회에도 광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감춘 충성심의 인위적인 표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이 외부의 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국가 선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번영하는 남한과의 눈에 보이는 격차가 커지고 지하시장 활동이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의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교적 가부장제 전통이 만연한 성차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직장과 대중의 인식 모두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모와 이미지는 한국의 문화 자본, 즉 한류라는 현상의 급격한 부상으로 촉발된 외모와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1990년대 이후 인기 있는 K-팝 밴드, 눈물샘을 자극하는 드라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 영화에 이르기까지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 관광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민자 증가로 사회의 인종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현지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동적인 젠더 운동의 급증은 전통적인 관습과 기존 사회, 위계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계급의 불만과 진보적 정치 변화를 반영합니다. 북한에서는 자의적 구금이나 처벌의 일상적 위험이, 남한에서는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시민, 항해 운동이 벌어지는 등 오늘날 남북한의 사회적 대조는 인간 존재의 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 있습니다. 분단 이후 70년 동안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적 변화로 인해 한반도 양쪽의 시민들은 표면적으로는 한민족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질적인 관계의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회 모두 외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면서 보수적인 사회 규범과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항하는 점진적인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남한의 젊은이들은 이미 오랜 불평등에 대한 파괴적인 도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하시장 문화의 출현은 억압적인 국가 체제 하에서도
잠재적인 세대 간 사고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국경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외국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은 분열과 대안적 동맹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의 기술 역량은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남한은 혁신을 통해 반도체, 전자,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 산업 리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북한은 디지털 기술과 정보 흐름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군사 R&D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IT 인프라 통합과 사이버 침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통신과 미디어 소비에 대해 광범위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TV는 국가 선전 방송만 수신할 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이라는 국가 차원의 인트라넷 네트워크는 전 세계 인터넷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 데이터 흐름을 차단하고 밀수 기기를 탐지하며 비공식 정보 침투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무단 접속은 심각한 처벌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국경 근처의 밀수 기지국을 통해 전화, 문자, 동영상,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불법 중국산 모바일 기기에 은밀히 접속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금지된 남한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거래되는 USB 드라이브와 SD카드를 통해 내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내부 감시와 외부 표적 공격을 위한 사이버 전쟁 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2014년 소니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은 북한 정권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기술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ICT 인프라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국가들을 능가하는 거의 보편화된 광대역 및 오지 네트워크를 포함합니다. 2019년에는 중국보다 1년, 미국보다 2년 앞서 상용 오지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선도적인 오지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90% 이상의 가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1인당 게임 및 소셜 미디어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은 메모리 칩과 OLED 스크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 LG, 현대와 같은 브랜드는 전자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등 다양한 하드웨어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한국의 집착은 수십 년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디지털 몰입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남한은 기술 강국으로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북한은 75년간의 고립과 엄격한 통제로 인해 심각한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징후는 북한 정권이 세대 간 기대치의 변화 속에서 기술 추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국 벤처기업을 위한 제한된 IT 특구는 현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공상과학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면서 2030년까지 기술 인프라와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또한 일부 영역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통합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 도시인 개성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업 단지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기 전까지 10년 넘게 운영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통신선은 주기적인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단이 지속되면서 기술력의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원해진 이웃 간의 미묘한 형태의 기술 기반 상호 연결은 관계를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70년이 넘는 분단 이후에도 여전히 복잡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비전, 경제적 비용, 문화적 통합 문제부터 하나의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 심리적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햇볕 정책 시대,
2018년 판문점 및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순간을 통해 화해의 가능성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통일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내외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통일의 핵심 전제 조건은 북한의 정치적 변화와 서울과 평양 간의 화해입니다. 김씨 정권은 반대 세력의 공간을 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여를 추진하면 잔혹한 독재자에게 동조한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남한의 진보와 보수 사이의 깊은 이념적 분열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더욱 방해합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남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대규모 난민 유입이나 군사적 충돌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 통일을 옹호하면 인도주의적 필요보다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교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확대, 인적 교류 확대와 같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사회문화적 단절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통일은 1차적인 재정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20년에 걸쳐 1인당 5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대대적인 세금 인상이 필요하고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원을 증권화하여 국제 원조를 유치하면 일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북한의 광물 자원, 훈련된 노동력, 중국 및 러시아와의 육로 무역을 위한 관문 위치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인프라 구축에만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며 교통망, 발전소, 산업단지, 사회 서비스 구축에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1990년대 러시아와 같은 사회 붕괴를 피하려면 시장 자유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전 과제, 75년간의 분단으로 인한 방언, 생활 방식, 사고방식의 차이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 통합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북부 주민들과 훨씬 더 부유한 남부 친척들 사이의 소외감을 극복하려면 지속적인 문화적 몰입을 통해 세대 간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공주의적 수사를 보존하는 학교, 교과서는 북부의 관점을 수용하는 균형 잡힌 서술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를 접하면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역사적 유산을 인정하는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 신청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투자는 결실을 맺는 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 아래 사회화된 두 인구 사이에 내재된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경쟁적인 지역 의제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주요 강대국들은 통일에 대해 때로는 간섭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균형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현상유지 분단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서방과 동맹을 맺은 한국보다 우호적인 완충 국가를 선호합니다. 일본은 잠재적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지만 민족주의적 통일 국가를 두려워합니다. 러시아는 남한으로의 철도 접근에 대한 욕구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헤쳐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외교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도 연결, 군사분계선 철수, 남한과 북한의 전력 공유는 초기 통합의 디딤돌을 제공합니다.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열망을 분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통일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세기를 뛰어넘어 지속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